환자 윤세희 보호자분. 그 순간 72세 택시기사 박영수는 27년 전 죽은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같은 비 내리는 밤, 같은 병원,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울린 그 이름. 윤세희. 우리 세희가 살아있다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접수 창구를 응시합니다. 윤세희 32세 마이너스 27년 동안 무덤에 묻혀있던 그 이름이 환자 명단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 같은 우연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가 파헤치게 될 진실은 딸을 죽음으로 내몬 거대한 음모와 현재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이 다시 불린 밤, 27년간 잠들어 있던 복수가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앞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와이퍼를 한 번 더 돌리며 전방을 주시했어요. 72세, 택시 운전 경력만 30년이 넘는 그에게 빗길 운전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뒷좌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나왔어요. 영수는 백미러로 30대 여성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에 거즈를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곁에 앉은 중년 여성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영수가 엑셀을 밟았어요. 대학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27년 전 그도 이런 밤에 딸을 안고 이 길을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가 내렸었죠. 딸의 작은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달렸던 그 밤 말이에요. 제발 괜찮을 거라고 해주세요. 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7년 전 자신의 딸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병원비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영영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영수가 뒷좌석을 향해 말했어요.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가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어요. 영수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27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어요. 급한 발걸음, 긴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움직임 말이에요. 여기입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영수는 멀어져가는 들것을 바라보며 계산을 기다렸습니다. 보호자 여성이 택시 요금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빨리 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27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딸을 안고 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던 그날 밤의 자신 말이에요. 영수가 다시 운전석에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윤세희 보호자분. 스피커에서 울린 호출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영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27년 전 그 밤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윤세희.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27년 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이름, 가장 그리워했던 이름이었어요. 영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아저씨, 계산 안 하세요?
다음 손님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동문 너머로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27년 전과 똑같이 들렸거든요. 급박한 수술 준비 소리, 각종 의료기기들의 경고음,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외침까지 모든 것이 그때와 같았어요. 아저씨, 안 가세요? 손님이 다시 불렀지만 영수의 시선은 접수 창구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 명단이 보였어요. 영수는 몸을 숙여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윤세희 32세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죠. 딸에게 지어준 특별한 이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이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네요. 손님이 짜증을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병원을 여러 번 쳐다봤어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환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호출이 울렸어요. 윤세희 보호자분, 2층 중환자실로 올라와 주세요. 영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이라니. 딸도 마지막에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결국 영수는 차를 병원 주차장 구석에 세웠어요.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이름이 같은 비 내리는 밤에 다시 불렸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영수는 차 안에 앉아 병원 출입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7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후회와 자책에 빠져 있었던 밤들 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1시 47분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간 시간과 거의 같았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영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이름, 병원, 시간, 심지어 날씨까지. 마치 27년 전 그날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박스를 꺼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박스였습니다. 딸의 입원 파일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윤세희. 영수가 딸의 진료 카드를 손끝으로 더듬어 봤어요. 링거 맞던 자국, 혈액형 기록, 담당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선명했어요.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7년 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이 오늘 밤 다시 들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비 내리는 밤에 같은 시간대에 말이에요. 딸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며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5살 딸이 병원 침대에서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딸은 아픈 와중에도 아빠를 걱정하며 웃어줬어요. 아프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용감했던 딸이었죠. 세희야, 혹시 너한테서 온 신호인 거니? 영수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병원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27년 만에 찾아온 어떤 신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딸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지 못한 말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자신이 해줘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영수는 내일 입을 외투와 모자를 문 옆에 미리 걸어두었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고 병원 주변만 돌 계획을 세웠어요. 스스로에게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 속에서요. 27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살아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병원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마치 환자 보호자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행동이 의심받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로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족들, 피곤해 보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27년 전에도 이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서서 영수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젯밤에 실려온 환자, 윤세희 씨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는 분일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불가능해요. 직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영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영수가 물러났어요. 너무 성급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대기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스피커에서 이름들이 호출될 때마다 영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김철수 보호자분, 박영애 보호자분, 이수진 보호자분, 3층 외래로 올라와 주세요. 각각의 호출마다 해당 보호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움직였어요. 영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세이라는 음절이 들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윤세이라는 이름은 다시 호출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영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를 하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왔지만 영수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평범한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의료진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의료진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는 걸 보니 단순한 보호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린 순간 영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명희, 27년 전 딸을 돌보던 간호사였어요. 눈매, 목덜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을 뿐이었어요. 영수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희는 당시 소아병동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간호사였어요. 딸이 아플 때마다 친절하게 돌봐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영수는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자동문 너머 반사유리를 통해 명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중환자실 쪽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의식을 잃은 32세 여성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생체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명희가 수건을 들고 환자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호자의 행동치고는 너무 숙련되어 보였어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이나 의료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습니다. 명희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영수는 침상 옆 환자 정보표를 확인하려 했어요. 글씨가 작았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세희 32세 신부전. 이름, 나이, 상태까지. 영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27년 전 딸과 같은 이름, 같은 나이대, 그리고 심각한 질병까지. 복도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영수는 의료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서 기증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 이식 후보자 명단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수는 과거 딸의 진단서를 떠올렸어요. 딸도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이 필요했지만 순서를 기다리다가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죠. 27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야. 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하필 딸의 사망 시점과 비슷하게 긴급 이식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 기괴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영수는 명희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걱정과 피로가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27년 전 딸을 돌볼 때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더 개인적이고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명희는 병원 뒤편으로 향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세인의 집밥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명희가 의료진 복장을 벗고 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식당도 운영하는 건가? 영수가 의아해했어요. 명희의 이중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환자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명희는 식당을 정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영수는 멀찍이 따라가며 그녀의 생활권을 파악했습니다. 주공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네. 영수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적이고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택시회사로 돌아온 영수는 동료 기사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해봤어요. 병원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또 무슨 일이야, 영수 형? 요즘 부쩍 병원 얘기만 하시네. 동료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진지했습니다. 27년 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봤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돌보는 환자 이름이 우리 세이랑 똑같더라고. 우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이름이야 겹칠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뭔가 이상해. 너무 많은 게 일치한다고. 동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했지만 영수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책상 위에 여러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식당 간판 사진, 병원 복도에서 몰래 찍은 사진, 그리고 딸의 진료 기록 사본들이었어요. 분명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영수가 형광펜으로 공통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희귀 혈액형, 신부전, 장기 이식대기, 그리고 최명이라는 이름까지.
하나하나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영수는 직감했습니다. 27년 동안 궁금했던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이 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왜 수술 순서가 바뀌었는지,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영수는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명희와 세희의 관계, 그리고 27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영수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진실을 찾아줄게, 세희야.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받아야 했던 치료를 왜 받지 못했는지, 누가 그걸 막았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27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는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딸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퇴근 무렵 영수는 세인의 집밥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인 척하면서 명희의 일상을 관찰하려고 했어요. 식당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주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요. 어서 오세요. 명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27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영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벽면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직 어린 여자아이와 명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희와 함께 2003. 영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 속 세희는 딸과 비슷한 나이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실과 누군가가 이어받은 이름의 존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뭘 드릴까요? 명희가 다가와 물었어요. 영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명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주방으로 들어간 명희를 바라보며 영수는 27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명희는 이런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당시에는 간호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한 친절함이었는데 지금은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희 씨 요즘 병원 오가느라 힘들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명희 씨도 고생이 많을 거예요. 딸 같은 아이를 워낙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요. 진짜 딸이나 다름없죠. 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희라는 이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박힌 정체임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딸 같은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이었죠. 김치찌개를 먹는 척하면서 영수는 계속 대화에 집중했어요. 세희가 그린 웹툰 보셨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아직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그린 건데 정말 현실적이고 가슴 뭉클해요.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영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세희도 자신의 딸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건 아닐까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영수는 식당 뒤편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낡은 봉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입양센터라는 문구가 찍힌 봉투였어요. 입양. 영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명희와 세희의 관계가 혈연이 아닐 가능성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희가 세희를 입양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영수는 자신의 딸에게 입양 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떠올렸어요. 딸은 자신과 아내가 낳은 친딸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딸의 장기나 치료 기록이 누군가에게 연결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서운 추론이었지만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딸의 기록이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닐까? 영수는 생각했어요. 27년 전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병원에서 관련 기록들을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영수는 병원 기록실 근처를 배회했어요.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기록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파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소아병동 쪽이 더 심했다고 들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입김이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영수는 이 대화를 단서로 삼았어요. 딸의 기록이 사라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했던 건 아닐까요? 기록실 문틈으로 안쪽을 살피던 영수는 파쇄통 위에 올려진 오래된 사본을 발견했어요. 직접 가져갈 수는 없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대해 보니 담당 의사 서명 위에 덧씌운 흔적이 보였어요. 사망과 퇴원 날짜가 섞여 있는 비정상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것 같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영수가 혼잣말했어요. 더 많은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이어붙여 보니 딸의 수술 스케줄이 다른 아이의 긴급 이식에 밀렸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 순서가 바뀌었구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 순서 변경 마이너스 긴급 환자 우선 처리. 그 긴급 환자가 누구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수는 짐작이 갔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당시 병원장 손녀가 난치병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가 딸의 입원 기간과 거의 일치했어요. 권력에 의해 순서가 바뀐 거였구나. 영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죽은 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한 거였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옆에서 영수는 우연히 은퇴한 간호사를 만났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90년대 말에 소아병동에서 일하셨나요?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특히 97년쯤에는. 아무튼 그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많았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때 몇몇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할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영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딸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딸의 마지막 입원 일지를 날짜 순서로 다시 배열했어요. 수술 대기 순서 변경이라는 표시가 2번 나타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전, 두 번째는 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2번이나 밀려났구나. 영수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2번이나 기회를 뺏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명의가 사는 주공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최명희, 윤세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히 둘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동료 기사들과 대화에서 영수는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병원 비리 소문이 몇 년 전부터 돌았잖아.
특히 그 병원은 유명했어. 그래, 난 몰랐는데. VIP 환자들 먼저 치료해주고 일반 환자들은 계속 기다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영수는 과거에 그런 소문을 그냥 뜬 소문이라고 넘겼던 자신을 책망했어요. 만약 그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물리자 영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되찾는 싸움을 시작해야겠어. 영수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2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현재 같은 이름을 가진 세이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희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병원 로비 게시판에서 영수는 생체 신장 기증자 모집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환자 명단에서 다시 한번 세이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 일이 단순한 관찰자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해야 하는 자리로 이동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기증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수가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2세 고령자가 기증을 희망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연세가 보통 기증자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상담실에서 기증 조건을 듣는 동안 간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70세 이상은 거의 승인되지 않지만 아주 드물게 예외 사례가 있긴 합니다.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윤리위원회요? 네. 고령자 기증의 경우 여러 검토 사항이 있어서요. 본인의 건강 상태, 기증 동기, 가족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영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택시 운전으로 단련된 체력, 금주구면, 정기적인 생활 패턴 등을 설명했습니다. 정밀 혈관 검사 결과가 좋아야만 승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증 동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조건을 설명했어요. 영수는 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검진 결과지를 기다리며 영수는 처음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까 봐요.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검사 당일 수십 년간 병원 검사를 거의 받아본 적 없던 영수였지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심장, 신장 기능이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시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기증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서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의료진은 생체 기증의 위험성과 고령 기증자가 겪는 합병증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평생 관리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들려줬어요. 영수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마지막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에는 무력했지만 지금은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영수의 사례를 검토했어요. 나이가 문제긴 하지만 기증 동기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건강 상태도 예상보다 양호하고요. 추가 검사를 조건으로 예비 승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단 조건부로 예비 승인을 내렸습니다.
영수는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승인 소식을 듣고 영수는 세이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잡지와 과일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을까 해서요. 세이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영수의 따뜻한 미소에 경계심을 풀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응급실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서요. 영수와 세이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딸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들려줬어요. 세이는 웹툰 작가로서의 꿈과 병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예쁘네요. 세이가 영수가 가져온 해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손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에 딸과 함께 갔던 곳이에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이는 그 사진 속 모습이 묘하게 익숙한 듯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말이 없었어요. 영수는 병실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식사 보조, 산책 보조 등 작은 일들을 도우며 딸에게 해주지 못한 돌봄의 기억을 세이에게 더씹혔어요. 27년 전 못다한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명희가 병실 문틈에서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둘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며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세이를 찾아오는 거야? 명희는 불안해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낯익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밤마다 자신의 서류와 세이의 병세 변화를 비교해 봤어요. 수술 일정, 회복 과정,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면 그 이름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영수는 묘한 확신을 키웠어요. 딸의 이름이 다른 생명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병원 시스템 개편 발표가 예고되자 영수는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노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할 위치에 서 있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희망을 경험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영수는 생각했어요. 27년 전에는 시스템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직접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희의 행동을 예민하게 주시하며 영수는 그녀의 죄책감과 회피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병실에 나타날 때마다 보이는 불안한 표정, 영수를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저 여자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열쇠야.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명의를 통해 27년 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윤리위원회 최종 검사가 다가오자 영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미끄러지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어요. 세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영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이 씨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엄격한 조건 하에서라면 짧은 외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수는 세이 곁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세이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약물 조절이 잘 됐고 부종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정말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세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몇 달째 병원에만 있었던 터라 바깥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명희는 불안해하면서도 딸에게 바다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한다는 오래된 미련이 마음 깊이 남아있어서 고민했어요. 세희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바쁜 일상에 치여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명희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진과 연락이 가능한 거리여야 하고 무리한 활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로 돌아와야 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녀올까요? 택시니까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응급 상황이면 바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명희는 망설였어요. 영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세희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요. 명희가 외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택시를 세희 보호용으로 완전히 정비했어요. 뒷좌석에 담요와 쿠션을 준비하고 비상약과 물을 챙겼습니다. 마치 생애 가장 중요한 운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요. 세희가 말했어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7년 전 딸도 바다를 좋아했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서 세희를 조심스럽게 태울 때 27년 전 딸을 무릎에 안고 이 병원을 떠났던 순간의 공기와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고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갈 거예요. 영수가 안전벨트를 확인해주며 말했어요. 세희는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거든요. 도심을 벗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세희는 창밖 풍경에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곧 더 넓은 바다를 보실 수 있어요. 영수가 대답했어요. 신기하게도 세희는 언젠가 와본 것 같은 익숙함을 잠시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었어요.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며 영수는 죽과 따뜻한 차를 사왔습니다. 몸에 부담되지 않게 조금씩만 드세요. 세희가 죽을 떠먹으며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낯선 사이인데.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도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의 마음을 아니까. 딸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세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자 방파제, 낚싯배, 바다 냄새가 27년 전과 거의 동일했어요. 영수는 자신이 시간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딸과 마지막으로 왔던 그 바다였거든요. 우와. 세희는 바닷바람 속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오래전 어린 시절 누군가가 손을 잡아줬던 느낌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이유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요. 처음 보는 바다인데 왜인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수는 세희가 피곤해하지 않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세희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세희가 제안했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해변을 배경으로 셀프 타이머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세희의 머리카락과 영수의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영수는 이 사진이 딸의 영정격과 세희의 삶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장의 사진 안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해변 근처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나눠 먹으며 세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웹툰을 그리는데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소재로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영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야기요. 그리고 바다를 좋아하던 아버지 같은 인물도 등장시키려고 해요.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착각을 잠시 경험했어요. 딸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딸을 많이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늘 미안해하고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세희의 말이 영수의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마치 자신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한껏 붉게 물들던 오후, 영수는 근처 언덕길에서 바다와 묘지공원의 풍경이 겹쳐 보이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27년 전 장례가 끝나던 순간의 무력감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세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세희가 영수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수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세희는 잠들기 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을 기억 같아. 그 시각 병원에 남아있던 명희는 세희가 그린 바닷가 스케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림 속 중년 남자의 실루엣이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명희는 자신을 달랬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오늘의 바닷가 사진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유품 상자 옆에 조용히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세희야, 아빠가 내 이름으로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있어. 네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영수는 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자신의 삶이 다시 윤세희라는 이름과 엮이기 시작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실이 아닌 희망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며 영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세희의 순수한 미소, 바다를 보며 눈물 찢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주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27년 전 딸과의 추억과 겹치면서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수술을 해야겠어. 영수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오늘 하루 동안 세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다른 생명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 새벽 4시 영수의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택시 기사님이시죠? 응급 상황이에요. 세희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응급실로 옮겼어요. 명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영수가 옷을 대충 입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러운 악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이 온통 소란스러웠어요. 의료진들이 세희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긴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불안정해요. 간호사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유리창 너머로
세희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27년 전 딸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명희는 한 손으로 외투를 잡아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희 씨, 괜찮아요? 영수가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명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담당 교수가 회의실로 보호자와 기증 후보자를 불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긴급 생체 이식을 고려해야 해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동의서와 위험 설명서가 놓여 있었어요. 명희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자신이 기증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딸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증자가 되고 싶지만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도 맞지 않고 건강 상태상 불가능해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영수의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박영수 씨의 검사 결과가 고령치고 예외적으로 양호해서 윤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명희는 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독한 결심과 깊은 슬픔이 섞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우리 세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명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도 딸이 있었어요. 27년 전에 이 병원에서. 그 순간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7년 전 이 병원 딸. 모든 단서가 연결되면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박영수, 윤세희. 명희가 중얼거렸어요. 영수는 명희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기억나시는군요. 안 돼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명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병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명희가 며칠 전 가져온 오래된 문서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니. 병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과거 조작 파일이 발견된다면 병원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묻어야 한다. 알겠나? 병원장이 비서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복도로 나온 명희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7년 전 자신이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차트 조작, 수술 순서 바꾸기, 그리고 영수 딸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늦춘 일까지. 만약 세희가 죽으면 이는 내 선택 때문일까? 끔찍한 질문이 명희의 머리를 찔렀어요. 과거의 죄악이 현재의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명희를 불렀어요. 최 간호사, 잠시 와보세요. 병원장실에서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 문서들을 어디서 가져온 거요? 그건 지금 이런 걸 꺼내면 내 딸 수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걸 원하나? 병원장이 은근히 협박했어요. 명희는 문고리 앞에서 수차례 멈춰섰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퇴근했습니다. 동시에 병원 내부 게시판에서는 누군가 소아병동의 과거 비리 의혹을 암시하는 익명글이 올라갔어요. 의료진 사이에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말 소아병동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VIP 환자 먼저 치료하고 일반 환자들 뒤로 밀린 사건 말이야?
젊은 의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영수는 택시기사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수집한 단서들을 공유했습니다. 형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 전체의 문제야. 돈과 권력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 기사들은 과거 병원 앞에서 들었던 환자 가족들의 불만을 떠올렸어요. 몇몇은 직접 겪은 사례를 올리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뒤로 밀렸잖아.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영수는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싸움이 과거 딸을 위한 복수이자 현재 세이를 위한 구조임을 직감하며 수술 결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영수가 혼잣말했어요. 27년 동안 참았던 분노와 지금의 희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세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수치들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영수는 생각했어요. 수술이 성공하면 세이가 살고 진실도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복도 끝에서 명희가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27년간 숨겨온 죄책감과 현재의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거야. 명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앞 도로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조용한 시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 27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은 언제까지 뒷순위로 밀려야 합니까? 영수도 동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생 이런 일에 나서본 적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차가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사들과 보호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로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27년 전 이 병원에서 우리 딸이 죽었는데 수술 순서가 조작됐었거든요. VIP 환자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뒤로 밀렸다고요. 영수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홍보팀은 급하게 내부 공지를 돌렸어요.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90년대 이식비리 재점화라는 제목으로 글들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과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때 수술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치기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젊은 의료진 일부가 과거 선배 세대의 관행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자료를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소아병동 기록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어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거 문제점들을 정리해야죠. 병동 안에서는 세이의 수술 스케줄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심각해진 상태를 이유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위험해요. 담당이가 영수와 명희에게 말했어요. 명희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자신의 거짓과 침묵이 딸의 생명을 얽어맨 시간들이 떠올라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명희가 중얼거렸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신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딸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희야, 아빠가 내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거야. 네가 받지 못한 기회를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인화된 바닷가 사진을 비석 곁에 올려두며 영수는 27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무력함과 지금의 결단이 대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스스로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후 수술대에 눕기 전 영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병원 앞 도로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택시 행렬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 영수는 외롭지 않았어요. 27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보던 명희는 더 이상 침묵하면 스스로에게도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말해야 해. 명희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보할 게 있어요. 27년 전 소아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인데 1시간 후 명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자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녹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기자가 말했어요.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소아병동에서 수술 순서를 바꾼 적이 있어요. 병원장 지시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윤세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고 그 아이 대신 병원장 손녀가 먼저 수술을 받게 됐죠. 차트도 조작했어요. 기자는 명희의 고백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법무팀과 편집국에 연락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 명단을 드릴게요.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명희가 서류를 건넸어요. 그 시각 영수는 수술실에서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에게 세희를 맡긴 뒤 마취가 돌기 전 마지막 의식으로 세희 병실 쪽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되돌려준다. 영수가 마음속에서 되풀이했어요. 27년 만에 딸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 외부에서는 명희의 폭로가 긴급 속보로 떠올랐어요. 방송국에서는 특별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의료윤리위원회와 보건당국에서는 즉시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90년대 대학병원 이식 비리 의혹, 당시 간호사 증언으로 재조명. 뉴스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영수의 생체 기증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고 병원 밖에서는 27년간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며 과거의 억울함이 현재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의 신장이 세희에게 전해지는 동안 딸의 억울한 죽음도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병원 복도에는 기자들과 조사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7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계절이 한번 바뀐 후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는 회복된 몸으로 낮 시간에만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승객들에게
자신의 콩팥 기증 경험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기증하신 거예요? 젊은 직장인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70이 넘어서 처음 해본 일인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수술 후 그의 얼굴에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장기 기증자 감사 패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구석에는 익명의 고령 기증자라는 문구와 함께 영수를 암시하는 문장이 적힌 작은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눈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세이는 꾸준한 재활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기증자 패널 앞에서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이가 패널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비록 익명이지만 자신을 살려준 그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세이는 투병 과정과 병원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바닷가 여행을 바탕으로 한 웹툰 연재를 시작했어요. 첫 화 제목은 한밤중 응급실에서 다시 들린 이름이었습니다. 웹툰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어요. 내 딸도 병원에서 떠났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댓글들이 쌓여갔고 세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꼈어요. 명희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 후 환자권익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기록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해요. 명희가 의료진 교육 세미나에서 말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후배들에게 윤리적 의료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과거 비리를 계기로 이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투명한 순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갱신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서만 치료받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공언했어요. 27년 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세이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병원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포장마차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영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기, 혹시? 세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웹툰을 그리면서 기증자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는데 왠지 이분이 그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세이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혹시 선물이 있어요. 세이가 케이크 상자와 편지를 꺼내 영수에게 건넸어요. 편지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이 이름으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영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조용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름을 잘 지켜주세요. 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세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택시에 올라 서해 바닷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세이가 스스로 걸어서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바닷바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좋아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군요. 세이가 팔을 활짝 벌리며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영수는 언덕을 따라 묘지공원으로 올라갔어요. 딸의 비석 앞에 서서 세희가 보내준 웹툰 인쇄본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세희야, 내 이름이 또 다른 세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아빠가 해주지 못한 일을 그 아이가 대신 해주고 있구나. 영수는 비석 위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마음속 문장을 오래도록 반복했어요. 이 이름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고 이제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해가 지면서 바닷가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세희는 스케치북을 꺼내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이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세희가 영수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바다가, 이 하늘이, 그리고 살아가려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살린 거예요. 영수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남기고 간 발자국들을 바다가 천천히 지워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눈 이야기와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 남았어요. 세희 마이너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 27년 전 아버지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 이제 새로운 생명 속에서 그 뜻을 온전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상실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세희는 웹툰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영수는 택시를 몰며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명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윤리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병원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되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희라는 이름이 두 번의 생명을 거치며 마침내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간 이야기였습니다. 영수가 딸에게 지어준 세희라는 이름이 27년을 건너 다른 생명 속에서 다시 꽃피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담긴 그 이름처럼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지어준 이름, 불러준 말, 전하지 못한 마음들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 다른 형태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요. 영수처럼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 주변에도 작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